시청자 여러분 채널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때로 독한 바람처럼 예고 없이 불어와 우리가 단단하다고 믿던 것들을 한순간에 쓸어갑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한 여자가 침대에 누운 채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남편은 그 곁을 떠나 다른 사람과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누구나 여기서 삶이 닫혔다고 생각하겠지만 가장 어두운 때 뜻밖의 빛이 찾아왔습니다. 그 빛은 그녀가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시아버지에게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 자기 삶을 자기 이름으로 살아나가는 여정입니다. 배신당한 아내의 사연을 넘어 한 번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마음의 기록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운명에 떠밀려 가장 깊은 곳까지 떨어지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다시 걸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내 이름은 지안 33이다. 경기도 외곽의 소규모 무역회사에서 회계로 일해왔다. 남편 강태주는 전국 건설 현장을 전전하는 관리자로 집을 자주 비웠지만 생활비와 살림은 챙겼다. 시아버지 강도윤과 한 집에 살았고 그는 말수가 적고 단정했으며 내게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었다. 그날 퇴근길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울산 쪽 현장이라 일주일은 더 있어야 한단다. 약 잘 챙기고 허리를 삐끗한 아버지를 살펴달라고 했다. 나는 알겠다고 답하고 스쿠터를 몰아 시장으로 서둘렀다.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았고 초봄 소나기가 갑자기 굵어졌다. 회사에서 집으로 가는 익숙한 골목, 그 길모퉁이에서 작게 미끄러진 소형 화물차가 비에 젖은 노면을 타고 내 앞으로 튕겨 나왔다. 브레이크를 꽉 잡는 순간 쇠소리가 귀를 찢었고 시야가 꺼졌다.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하얀 불빛 속에서 눈을 떴을 때 시아버지가 침대 머리맡에 앉아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의사는 척수 손상이라 오랫동안 절대 안정이 필요하며 다리가 연경말을 듣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몸을 일으키고 싶었지만 허리 아래는 벽처럼 막혀 있었다. 사흘이 지나도록 태주는 오지 않았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다. 그 사이 시아버지는 내 얼굴과 손을 닦아주고 미음과 죽을 떠서 한 숟가락씩 먹여주었다. 원망이나 푸념 없이 조용했고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내가 조심스럽게 태준 소식을 묻자 급한 일이 생겨 아직 못 온다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다. 설명되지 않는 불안이 가슴에 고여 들었다. 며칠 뒤 야간 근무 간호사가 내 곁에 와서 머뭇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주 병원 로비에서 내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함께 있는 걸 봤다고. 나는 울지 않았다. 다만 벽을 바라보고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 그날 밤 시아버지는 내 손등을 감싸 쥐고 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다. 너는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그 말에 나는 아이처럼 시간은 병실의 벽시계보다 느리게 흘렀다. 금속 침대는 자주 삐걱거렸고 복도에서는 고무 운동화 발소리가 바람처럼 스쳤다. 비가 그친 늦은 오후 시아버지는 보조틀에 기대 내 상반신을 조심스럽게 세워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과 팔을 닦아주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마음이 살아있으면 희망은 남아있다며 낮게 웃었다. 그러나 가장 아픈 곳은 상처가 아니라 태준의 침묵이었다. 밤늦게 전화가 울리자 아버지는 화면을 보고 복도로 나가받았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단단했다. 너는 네 아내가 어떤 상태인지 아느냐? 한 달 가까이 연락 한 번 없이 버틸 수 있느냐? 이런 식이라면 돌아오지 말아라. 나는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나는 이불 속에서 입술을 물었다. 넷째 주 담당인은 회복 확률이 낮다고 했다. 나는 숫자와 싸우지 않기로 했다. 내 두려움은 하나뿐이었다. 시아버지가 지치면 나 혼자 남는다는 사실. 그러나 그는 새벽에 차를 우리고 아침에 죽을 끓여내고 밤에는 내가 꿈에서 헛소리를 하면 등을 쓸어주었다. 다섯째 주 어느 점심 복도가 웅성거렸다. 문이 활짝 열리더니 진한 화장을 한 젊은 여자가 큰 꽃다발을 들고 성큼 들어왔다. 그 뒤로 태준이 걸어왔다. 여자는 쾌활한 목소리로 문병을 왔다고 했고 태준은 내 눈을 피했다. 시아버지는 침대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태준은 여자의 팔을 감싸며 얼굴만 보고 가겠다며 차갑게 답했다. 시아버지의 눈동자가 떨렸다. 네 아내가 몸을 못 가누는데 누구를 데리고 와서 무엇을 보여 주려 하느냐. 더 말하지 않겠다. 너는 오늘로 내 아들이 아니다. 여자는 어깨를 으쓱하고 돌아서며 이렇게 약해져서야 남편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는 말을 남겼다. 공기는 얼음장처럼 굳었다. 그 밤 시아버지는 이혼을 원한다면 자신이 증인이 되겠다고 했다. 너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더 이상 밟히지 말자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은 길고 깊은 어둠에서 벗어나려는 첫 걸음이었다. 그 뒤로 태주는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밤마다 베란다에 나가 전화를 했고 변호사와 서류라는 단어가 흘렀다. 어느 날 미열로 깼을 때 시아버지는 담요를 덮어주며 물었다. 다시 시작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니? 이곳이 전부는 아니다. 더 나은 치료가 가능한 곳으로 옮기자. 나는 다시 서지 못할까봐 겁난다고 했다. 그는 희망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사흘 뒤 시아버지는 내 진료 기록과 영상을 모조리 챙겨와서 책상 위에 펼쳐 놓았다. 서울과 대전, 부산에 재활센터 목록과 주치의 평판까지 정리해 있었다. 집을 담보로라도 나를 옮기겠다고 담담히 말했다. 나는 며느리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너는 내 딸이라고 다시 못 박았다. 나는 울었다. 이번의 눈물은 늙은 가장의 결심 앞에서 솟은 감사였다. 곧 변호사가 병실로 찾아와 대리 서류를 설명했고 시아버지는 뒤를 보지 말고 앞으로 가자고 했다. 이른 아침 구급차가 병원 앞에 섰고 침대를 옮기기 전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오늘부터 나는 네 등받이다. 네가 바퀴로 가든 두 발로 가든 품위 있게 살 수 있도록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고 눈물만 조용히 흘렀다. 새로운 병원으로 가는 길은 길었고 그 길 내내 시아버지는 깨어 있었다. 병원 근처 작은 원룸을 얻어 아침 저녁으로 휠체어를 밀어주었고 밤마다 1시간쯤 자리를 비웠다. 산책이라 했지만 그의 눈은 자주 부어 있었고 셔츠 등판은 땀에 젖어 있었다. 어느 새벽 잠에서 깼을 때 탁자 위 휴대전화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다. 확인을 마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라는 문장이었다. 누가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이 그대로라는 뜻인지 머릿속이 한동안 웅궁 울렸다. 아침이 와도 그는 평소처럼 나를 씻기고 치료실로 데려가 스트레칭을 도와주었다.
그날 저녁 따뜻한 차를 내려놓고 조용히 말을 꺼냈다. 사고가 이상해 사람을 붙여 확인했다. 너는 조심하는 사람이고 그 길은 위험 구간이 아니다. 낮이었고 시야도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정면으로 들이받쳤다. 운전자는 사고 전주에 브레이크 정비를 받고도 고장을 주장했다. 그 운전자는 태준과 거래가 있었다. 사고 사흘 뒤 거액이 젊은 여자 계좌로 옮겨졌다. 바로 그 여자다. 직접 지시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알고도 막지 않았을 가능성은 크다. 미안하다. 오래 속편한 꿈을 꾸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길게 울었다. 그 뒤로 나는 더 성실히 몸을 움직였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기 위해 다시 서고 싶었다. 병원과 재활실을 오가는 나날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반드시 끝이 있을 거라는 희미한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새벽에 차를, 우리고 아침에는 죽을 끓였으며 낮에는 간호사와 일정을 조율하고 밤이면 조용히 밖으로 나가 전화를 했다. 나는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그가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숨을 고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어느 저녁 그가 따뜻한 차를 앞에 놓고 말을 꺼냈다. 이번 사고가 우연이 아닐 수 있다. 너는 원래 신중하고 그 길은 위험하지 않은 구간이었다. 낮이었고 비가 세차게 왔지만 시야가 막힐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정비를 마친 지 며칠 되지 않은 화물차가 브레이크 고장을 주장하며 곧장 네 앞을 파고들었다. 운전자는 예전에 태준과 거래를 했고 사고 사흘 뒤 젊은 여자 계좌에 거액이 들어갔다. 나는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왜 하필 가장 믿은 사람의 이름이 여기서 튀어나와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시아버지는 단정하지 않았다. 다만 알고도 막지 않았을 가능성을 말했고 그 말은 내 가슴 깊은 곳에서 꺼져가던 믿음을 완전히 꺾어버렸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울었다. 상처가 아파온 것이 아니라 진실이 시작되는 자리에 서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부터 재활은 더 고되게 느껴졌다. 왼쪽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옆으로 돌리는 동작 하나가 겨울 바다를 건너는 일처럼 멀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손잡이를 잡고 팔의 힘으로 몸을 밀어 올리고 복근에 힘을 주어 균형을 찾았다. 숨을 세며 10번을 하고 또 10번을 했다. 물리치료사는 자세가 안정되면 통증이 줄 거라고 했다. 통증은 줄지 않았지만 두려움은 조금씩 물러났다. 밤이면 시아버지는 작은 노트를 펼쳐 병원 기록과 비용을 정리했고 변호사와 주고받은 문장을 따라 일정표에 조그맣게 표시를 해두었다. 그 노트의 첫 장에는 오늘부터 나는 내 등받이라는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문장을 매일 읽었다. 며칠 뒤 저녁 병실 문이 열리더니 시끄러운 구두발 소리와 함께 그가 들어왔다. 깡마른 얼굴, 구겨진 셔츠, 피곤이 내려앉은 눈, 태준이었다. 뒤에는 수척한 남자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섰다. 그는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태준은 나를 보고 놀란 표정으로 굳었다. 내가 상체를 일으켜 앉아있는 모습이 뜻밖이었던 모양이었다. 그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니 다행이다. 일이 마무리되면 집으로 모시고 가겠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아버지는 책상 위에 서류철을 내려놓았다.
정비기록 운전자 통화 내역 사고 이후에 자금 흐름이 복사본으로 묶여 있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알았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두 가지만 답해라. 태주는 시선을 피하다가 결국 의자에 털썩 앉았다. 그가 내뱉은 말은 간단했다. 직접 지시한 적은 없지만 알고 있었다. 여자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고 크게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었다. 그저 겁만 주면 된다고 했다. 나는 귀가 멍해졌다. 겁만 주면 된다는 말 속에는 사람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상상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가. 생명의 무게를 저울에 올려놓고 가볍다, 무겁다 말하는 듯한 그 태도가 나를 더 차갑게 했다. 시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돌렸다. 교육을 못 시킨 내 잘못도 있겠지. 하지만 네가 택한 비겁함까지 대신 짊어져 줄 수는 없다. 그는 변호사에게 형사 절차 협조 의사를 알렸고 태준에게 당장 병실에서 떠나라고 했다. 태준은 나를 한 번 봤다. 미안하다는 표정인지 억울하다는 표정인지 알 수 없었다. 그 시선은 더 이상 내 삶을 흔들지 못했다. 문이 닫히자 바람 소리만 남았다. 나는 손등으로 눈을 훔치고 말했다. 아버지 이제 뒤를 보지 맙시다. 그날 이후 이혼 절차는 속도를 냈다. 나는 직접 서명할 수 없어 위임장을 공증했고 변호사가 모든 문서를 챙겼다. 시아버지는 오래된 집을 처분할 수 있음을 암시했고 나는 그 말에 반대했으나 그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는 말로 나를 다독였다. 가계부를 뒤져 내가 그동안 집과 생활에 보탠 내역을 맞춰보고 의사 소견서와 치료 계획서도 묶었다.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내가 누구에게 기대어 살아왔는지, 누구를 믿고 버텨야 하는지 더 분명해졌다. 병실 창밖으로 봄비가 도로를 적실 때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복수는 끝이 없다. 나는 내 이름을 찾겠다. 재활은 어느 날 작은 변화를 보였다. 치료사가 허리와 복부 주위 감각을 확인할 때 희미하게 찌릿한 느낌이 올라왔다. 나는 놀라서 발목을 바라보았고 치료사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신호가 이어지면 자세 전환 훈련을 늘려보자고 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혼자서 왼편으로 몸을 돌리는데 성공했다. 침대 시트가 바스락거렸고 체중이 옮겨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러나 떨어지지 않았고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는데도 성공했다. 시아버지는 박수 대신 내 손을 한번 꽉 잡아주었다. 말이 없어도 충분했다. 생각보다 빨리 태준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문 앞에서부터 따로 온 변호사가 설명을 꺼냈다. 재산 분할을 명확히 하자는 요청서였다. 그는 시골집을 공동재산이라 주장했고 내 이름을 빼자고 했다. 나는 웃음을 삼켰다. 병상에 누워 있을 때는 연락도 없던 사람이 내가 일어설 조짐을 보이자 재산을 말한다. 나는 가방에서 통장, 이체 내역과 영수증 묶음을 꺼내 놓았다. 대출 상환 보수공사, 인테리어 비용 장모 병원비까지 내가 부담한 항목들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다. 법대로라면 비율에 맞춰 나눌 수 있다고 차분히 말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다시 억지를 부리면 나는 알고도 방치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는 말을 아꼈고 태주는 입술을 씹었다. 다음 날 그는 자진해서 재산 분할 요구를 철회했다는 통지를 보냈다. 내 마음은 시원하지도 통렬하지도 않았다.
다만 긴 어둠 속에서 낡은 문 하나가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린 듯했다. 치료는 계속되었다. 근정이 자극을 받으며 허벅지 근육을 깨우고 평형판 위에서 상체 중심을 잡는 훈련을 했다. 거울 앞 병실에서 나는 자꾸 쓰러졌고 간호사는 그때마다 등을 받쳐주었다. 어느 오후에는 벽에 기대선 채로 5을 셌고 며칠 뒤에는 7을 세었다. 작은 숫자가 하루를 바꾸었고 작은 변화가 밤을 견디게 했다. 시아버지는 점심마다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장국과 반찬을 포장해 와서 먹기 좋게 잘라주었다. 그는 자신의 밥을 늘 마지막에 먹었다. 나는 그에게 먼저 드시라고 말했지만 그는 늘 웃었다. 너는 에너지가 먼저 필요하다고. 한편 경찰에서는 젊은 여자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했다. 그녀는 해외 체류 경험이 있었고 그곳에서 알게 된 지인을 통해 운전자를 연결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사건의 실체는 생각보다 더 거칠었다. 여자의 메시지에는 겁만 주자는 표현과 함께 다른 날에는 확실히 끝내자는 과격한 말이 섞여 있었다. 나를 겨냥한 의도는 시시각각 달라졌고 그 사이에서 내 삶은 하나뿐인 생명을 걸고 흔들렸다는 사실이 오싹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수사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다. 진실이 가려지든 밝혀지든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다리를 다시 느끼고 내 이름으로 걷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비 오는 새벽 나는 침대 난간을 잡고 혼자 몸을 옆으로 돌렸다. 간호사가 놀라 웃었고 나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은 새벽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복도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에 축축한 흙 냄새가 섞여 있었고 사람들의 발소리도 덜 무겁게 들렸다. 오후에는 보행 보조기를 착용하고 치료사와 함께 첫걸음을 시도했다. 무릎이 덜덜 떨렸고 발바닥이 바닥을 정확히 밟지 못했다. 그래도 한 걸음이 나갔다. 한 걸음이 나간 뒤에는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시아버지는 멀찍이 서서 양손을 모은 채 나를 보았다. 눈가가 촉촉해 보였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 대신 그가 내민 손은 따뜻했고 오래된 나무처럼 든든했다. 그 무렵 시아버지는 집을 정리하겠다고 통보받은 계약서를 내게 보여주었다. 나는 또다시 반대했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다. 집은 벽과 지붕일 뿐이다.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면 집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키운 것은 나의 다리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다시 삶을 향해 열린 것이었다. 초여름 바람이 병원 정원을 스칠 때쯤 나는 보조기를 끼고 간단한 계단 오르내리기를 시작했다. 손잡이를 꽉 잡고 한 칸을 오르면 심장이 요동쳤고 땀이 목 뒤로 흘렀다. 내려올 때는 더 무서웠다. 그러나 2번째 내려올 때는 덜 무서웠고 3번째에는 어깨에 힘이 덜 들어갔다. 하룻밤에 사람은 달라지지 않지만 하루하루를 포기하지 않으면 몸과 마음은 반드시 변한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다. 치료사는 내 기록표 옆에 작은 별 표시를 그려주었고 나는 그 별을 보며 미소 지었다. 며칠 뒤 뜻밖의 손님이 병실을 찾았다. 병원 자선팀을 돕는다는 중년 남자였다. 그는 몇 년 전 고속도로에서 쓰러진 자신을 도와준 여자를 오래 찾았는데 혹시 내가 그 사람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내 머릿속에 오래된 장면이 떠올랐다. 빗속에서 무릎을 꿇고 핸드폰을 흔들며 구조대를 불렀던 그날.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오래 준비해 온 듯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그는 상간에 여성 재활센터를 세우고 싶었고 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며 회복이 조금 더 되면 거기서 다른 여성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을 같이 해달라고 했다. 나는 당장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마음 한끝에서 작은 꽃봉고리 같은 설렘이 피어나는 걸 느꼈다. 상처를 안고 있는 타인의 손을 잡는 일. 언젠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처럼 다가왔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일이 벌어졌다. 태준이 다시 병원으로 찾아와 두 손을 모은 채 서 있었다. 그는 일이 모두 잘못되었고 여자가 구속되었으며 자신은 모든 재산 요구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변명 같기도 사과 같기도 한 말이 이어졌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늦은 사과는 상처를 지우지 못한다. 다만 다시는 내 삶의 문지방을 넘지 않겠다는 약속만 남기고 떠나 달라고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긴때 창밖으로 초여름 비가 내렸다. 나는 그 비가 세상의 먼지를 씻어 주기를 바랐다. 그가 아니라 내 마음의 작은 먼지들, 미련과 분노와 불안 같은 것들 말이다. 시청자 여러분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장에서는 수사가 새로운 이름을 가리키며 과거의 상처가 다른 모양으로 되돌아오는 순간과 재활의 다음 단계, 그리고 내가 내 발로 서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온전히 믿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다. 어떤 진실이 드러나더라도 나는 두 발로 다시 서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그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나는 숨을 고르고 한 걸음을 더 내딛는다. 그날 오후 수사과에서 걸려온 전화는 한 문장으로 내 삶의 방향을 꺾어 놓았다. 사건 관련자의 진술이 추가로 확보되었고 예기치 않은 이름이 지목되었다는 통보였다. 경찰은 젊은 여자 하라 불린 인물이 체포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뜻밖의 공범 가능성을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해외 체류 중 알게 된 지인을 통해 화물차 기사를 섭외했고 겁을 주는 수준으로 마무리될 일이라 믿었다고 적었다. 하지만 일지가 뒤섞인 메시지에는 그때그때 감정에 휩쓸린 표현이 교차했고 심지어 확실하게 끝내자는 위험한 문장까지 섞여 있었다. 나는 핏기가 가신 손끝으로 침대 난간을 더 꽉 잡았다. 경찰의 차분한 설명 사이로 자신이 무너져 내리던 당시에 공허한 표정이 떠올라 숨이 막혔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고는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은 멈추지 않고 걸어오고 있으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자고 했다. 그 말이 묘하게 가슴을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며칠 뒤 경찰서 조사실에서 나는 휠체어에 앉은 채 마주보고 앉아있는 하에 축 처진 어깨를 보았다. 그녀는 이전의 화려한 모습과 달랐다. 눈빛은 바닥을 기었고 말끝마다 죄송하다는 말이 붙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오랜 원망과 자신의 얄팍한 욕심이 엉키면서 사건이 무너졌다고 썼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용서는 쉽게 꺼내는 말이 아니고 처벌 또한 나의 선택만으로 정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내 안에서 분노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화산처럼 솟구치던 감정이 재가 되어 가라앉을 때 남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뿐이었다. 병원으로 돌아온 나는 다시 일정표대로 몸을 움직였다. 상체를 세워 복근을 단단히 붙잡는 훈련을 늘렸고 골반을 비스듬히 기울여 체중을 옮기는 연습을 반복했다. 처음에는 5번만 해도 심장이 건너뛰는 것 같았지만 열흘이 지나자 15번을 해도 호흡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물리치료사는 감각 회복 반응이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다며 보행 보조기 훈련을 제안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병동 복도에 긴 난간을 붙잡고 내 발바닥이 바닥을 찍는 느낌을 분명하게 지켜보았다. 떨리는 무릎과 불안한 발목을 어르고 달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다. 시아버지는 멀찍이 서서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나는 그 손이 무언가를 간절히 비는 손이 아니라 내일이면 끝까지 같이 가겠다는 약속의 손이라는 것을 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오랜만에 창밖이 환하게 열리던 아침 주치의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와 서 있었다. 기립시간이 기준을 넘겼고 보행 보조기 단계 상승을 시도하자는 말이었다. 나는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새 운동화의 밑창이 바닥을 처음 눌렀을 때 어쩐지 땅이 나를 밀어 올리는 것 같았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3번째 발끝이 앞으로 나아갈 때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를 이겼다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방문이 이어졌다. 시골집 재산 분할을 주장하던 서류를 들고 나타났다. 사라졌던 태준이 고개를 숙인 채 병원 현관에 서 있었다. 그는 모든 요구를 철회하겠다고 했다. 하가 구속되었고 자신은 질문을 받을 수도 있는 처지라며 더 이상 법적 분쟁을 이어갈 뜻이 없다고 덧붙였다. 나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사과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다시 쓰는 생활의 문장들이었다. 그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복도 끝에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만 남았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오래된 미련 하나가 매듭을 지었다. 그 즈음 병원 자선팀과 연계된 사회사업가가 병실로 찾아왔다. 중년의 남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몇 해 전 고속도로에서 자신을 살려준 젊은 여자를 오랫동안 찾았는데 혹시 내가 그 사람이 맞는지 물었다. 비 오는 날 핸드폰을 쥐고 무릎을 꿇은 채 응급센터에 전화를 하던 그 밤의 장면이 번쩍 떠올랐다.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오래 준비한 듯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산간 지역 여성 재활센터를 준비 중이며 내 이야기가 큰 용기가 되었다고 했다. 회복이 더 진행되면 그곳에서 신입 환자들의 마음 돌봄과 동행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거절의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내 상처가 누군가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살아야 할 이유가 되리라 생각했다. 몇 주 뒤 전원에 가까운 작은 도시의 재활센터로 전원하자는 주치의의 권유가 있었다. 장기 프로그램과 통합 치료가 가능한 곳이었다. 시아버지는 즉시 숙소를 알아보고 병원과 전원 일정을 맞췄다. 이사하던 날 아침 시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오늘부터는 넘어지면 내가 먼저 잡을 테니 너는 앞으로만 보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시에 내리자 공기가 달랐다. 숲 냄새와 흙 냄새가 섞인 바람이 볼을 스쳐갔다. 센터 건물은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밝은 복도와 낮은 계단, 햇살이 오래 머무는 공용 거실과 작은 도서실, 그리고 재활실에 놓인 튼튼한 보조 도구들이 눈에 들어왔다. 센터 소장은 반듯한 미소를 짓는 사람이었다. 그는 첫 인사에서 내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했고, 특히 넘어지지 않으려 애쓰던 시절의 나보다 넘어진 뒤 다시 일어선 지금의 내가 더 강하다는 말을 건넸다. 나는 그 말이 위로이자 과제로 들렸다. 이제부터는 내 발목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살피며 걷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으로. 그곳에서의 생활은 규칙적이었다. 오전에는 기초 근력과 균형 훈련을 하고 오후에는 공동 활동을 했다.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독서 모임, 그리고 저녁에는 조용한 산책. 나는 일주일에 서너 번 신입 환자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내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지 않고 그저 언제 제일 무서웠는지, 무엇이 가장 답답한지 묻고 들어주었다. 마음은 억지로 커지지 않는다. 다만 누군가가 안전한 거리를 지키며 옆에서 숨을 맞춰주면 스스로 다시 펴진다. 그 사실을 나는 병실에서 배웠다. 어느 초가을 오후 한 젊은 여성이 손을 움켜쥔 채 내 앞에 앉았다. 21살의 그녀는 오토바이 사고로 무릎을 크게 다쳤고 동시에 연인이 떠났다. 그녀는 새벽마다 깨어나 울음을 삼킨다고 했다. 나는 긴 설명 대신 그때에 나도 새벽에 가장 약해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하루를 버티는 첫 문장으로 작은 루틴을 알려주었다. 눈을 뜨면 창문을 열어 바람을 한번 들이마시고 침대에서 상체를 세우며 오늘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으로 3번 반복하라고. 그날 밤 그녀는 작은 카드를 내 손에 쥐어 주었다. 내일도 오늘처럼이라는 글자가 서툴지만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카드를 도서실 책갈피에 끼워두었다. 한편 수사서는 시아버지의 과거 인연과 얽힌 이름으로 뻗어갔다. 따로 떨어져 살았던 가족의 기억과 오래된 오해가 얽혀 있었고 그 흐름 속에서 하가 접근해 태준과 손을 잡았다는 정황까지 더해졌다.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다른 관련인의 소재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나는 그 소식을 담담히 들었다. 내 손에 쥐인 것은 분노의 칼이 아니라 삶을 잇는 바늘이어야 했다. 상처를 찢는 대신 울퉁불퉁한 자리를 천천히 기워 일상으로 연결하는 일만이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었다. 가을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던 어느 저녁 센터 로비에서 뜻밖의 재회가 있었다. 태준이 허름한 점퍼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호기롭지 않았다. 시선을 바닥에 둔 차에 작게 말했다. 여기 온 이유는 사과를 강요하려는 것도 용서를 구걸하려는 것도 아니고 다만 네가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다고. 그는 봉투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자신의 모든 재산 분쟁권을 포기한다는 자필 서류였다. 나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살아있는 사람의 미안하다는 말은 때로 삶을 더 무너뜨린다. 그러니 네가 정말 미안하다면 내 삶의 문턱을 넘지 않는 것으로 대신하라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설 때 그의 어깨는 한순간 가볍게 흔들렸지만 나는 붙잡지 않았다. 붙잡아야 할 것은
내일의 균형과 호흡이었기 때문이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나는 더 오래 섰고 더 멀리 걸었다. 작은 계단도 2계단씩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평형판 위에서 눈을 감고 10초를 버틸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작은 손편지를 내밀었다. 오늘 너의 발걸음이 내 젊은 날보다 씩씩했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편지를 베개 밑에 넣어두고 잠에 들었다. 몇 주 뒤 초대장이 도착했다. 산간 여성 재활센터를 준비한다던 사회사업가가 드디어 개소 일정을 확정했고 내게 동행 제안을 공식화했다. 그는 운영을 맡은 원장과 함께 직접 찾아와 역할을 설명했다. 신입 환자들이 입소하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는 삶의 안내자, 그리고 치료팀과 협력해 마음 회복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동료라는 소개였다. 이름만 화려한 직함이 아니라 매일 아침 그들의 눈빛을 확인하고 오후마다 작은 변화를 칭찬하며 밤이면 무너지는 마음을 받아주는 생활의 직업이었다. 나는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상처가 직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건너온 경험이 다른 이들의 노를 쥐어주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벅차게 다가왔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라고, 그곳이 네가 다시 태어날 자리라고. 이사를 앞두고 마지막 검진을 받던 날, 주치의는 내 기록표에 가장 아래 줄에 한 문장을 적었다. 예후 양호 환자 본인의 의지가 치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나는 그 문장을 사진으로 남겼다. 병실 문을 나서며 한 번 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복도 끝의 창 너머로 가을 하늘이 파랗게 열려 있었다. 나는 통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회복은 누구의 영광이 아니라 함께 버틴 사람들의 합창이라는 것을 알기에 발걸음이 더 조심스러웠다. 새로운 센터는 산자락을 등지고 있었다. 오전 공기 속에는 풀내음이 살아 있었고 해가 질 무렵이면 서늘한 바람이 천천히 내려왔다. 방에는 작은 책상이 하나 있었고 창밖으로는 소나무 줄기가 빗살처럼 서 있었다. 첫날 밤 나는 창문을 살짝 열고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내일의 나에게 전하고 싶은 한 문장을 마음속에 적었다. 오늘의 끝에서 내일의 시작을 믿자.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제 산속 작은 재활센터에서의 새 일상으로 접어듭니다. 다음 편에서는 입소 첫날 눈을 맞추지 못하던 이들이 미소를 되찾는 순간들, 그리고 내 안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과거가 다시 문을 두드릴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다. 절망의 이름이 무엇이든 우리는 서로의 옆에서 호흡을 맞추며 끝내 앞으로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날 오후 병실의 공기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나는 물리치료를 마치고 창가에 앉아 있었다. 아버님은 말없이 차를 우려주셨다. 전화벨이 울리자 아버님은 복도로 나가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불길한 감각이 어둠처럼 번졌다. 몇 날 밤을 지나서 아버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고에 이상한 점이 많아서 따로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정비를 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차량의 브레이크가 갑자기 말을 잃을 확률은 낮다고 했다. 운전기사는 잠시 구금되었다가 곧 풀려났다. 진술은 엇갈렸고 돈의 흐름은 애써 숨겨둔 발자국처럼 어딘가 남아 있었다. 아버님은 봉투 하나를 내 앞에 놓았다.
사진과 서류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전 남편인 태준과 젊은 여자가 함께 사는 집의 출입 사진, 같은 카드 명의로 결제된 영수증, 사고 사흘 뒤 이루어진 거액 이체 내역이 있었다. 나는 사진을 한 장씩 넘기다가 끝내 눈을 감았다. 가슴이 식은 재처럼 무너져 내렸다. 아버님은 내 손을 감싸며 말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너는 치료에만 집중해라. 나머지는 내가 감당하겠다. 며칠 뒤 경찰에 연락이 왔다. 공범으로 지목된 여자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놀라운 이름이 나왔다. 태준의 이복 누나인 화영이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 사람은 몇 년에 한 번 제사 때 한국에 들어와 얌전하게 인사하던 사람이었다. 왜 나를, 왜 우리를 겨냥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오래된 집안의 앙금과 오해가 엉켜 있었다고 했다. 젊은 날의 상처가 세월을 건너와 둔탁한 복수로 굳어버린 모양이라고 했다. 조서에는 돈 약속과 지시,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처음에는 위협만 할 생각이었다는 대목이 있었고 계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구절이 뒤따랐다. 나는 종이를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골랐다. 원망의 방향을 정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회복의 방향만 보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더 성실히 훈련실로 갔다. 복부의 감각이 미약하게 돌아왔다. 옆으로 뒤집는 동작이 가능해졌다. 담당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능성은 숫자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 말이 내 몸 안쪽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 일주일 뒤 이른 아침 병실 문이 열렸다. 태준이 서 있었다. 수척한 얼굴, 구겨진 셔츠, 손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안부를 묻는 척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님이 옆에 서서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거래 내역, 메신저 대화, 사진, 증언 요약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다. 태주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기가 직접 지시한 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미리 알았다고도 했다. 그 말은 칼날보다 차가웠다. 나는 흥정도, 눈물도 허락하지 않았다. 재산 문제로 들고 온 합의서는 즉시 거부했다.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면 끝까지 가겠다고만 말했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들고 돌아섰다. 문이 닫히자 아버님은 그 자리에 털썩 앉았다. 나는 어깨를 잡아들이고 말했다. 이제 과거의 문을 닫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일의 손잡이라고. 전원 재활센터로 옮긴 뒤 생활은 규칙적이었다. 오전에는 보행 보조기와 계단 연습, 오후에는 근력과 호흡 훈련, 밤에는 기록을 쓰는 시간이었다. 나는 작은 수첩에 그날의 통증과 그날의 한 문장을 적었다. 아침에는 고통이 나를 끌었고 저녁에는 내가 고통을 끌었다. 다음 날의 문장도 준비했다. 오늘은 넘어져도 내일은 일어날 근거가 있다. 종종 눈물이 떨어졌지만 기록은 중단되지 않았다. 그 무렵 복도에서 기다리던 한 남자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내가 몇 해 전 비 오는 고속도로에서 구조해준 사람이었다고 소개했다. 이름은 민우라고 했다. 그는 지금 여성 재활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와 협력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꾸리는 중이라고 했다. 내게 심리 동료자로 함께해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선뜻 대답하지 않았다. 나의 상처를 직업으로 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머뭇거리는 내게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를 소비하지 않겠다.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겠다. 필요할 때만, 가능한 만큼만 함께하자. 나는 오래 생각했다. 그리고 조건을 2가지 말했다. 얼굴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 것, 경험자의 목소리를 중심에 둘 것. 그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봄이 오자 나는 분홍빛 새벽을 보며 걷기 연습을 시작했다.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무릎이 떨렸지만 균형은 무너지지 않았다. 제 활사 선생님은 발끝을 보지 말고 먼 곳의 점을 보라고 했다. 나는 창밖 산등성이에 나무를 점으로 삼았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안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날의 훈련이 끝나자 아버님이 죽을 끓여주셨다. 따뜻한 그릇에서 김이 났다. 나는 숟가락을 쥐고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뜨뜻한 한 입을 삼켰다. 살았다는 감각이 모굴대에서 심장으로 내려갔다. 며칠 지나 센터 로비에서 낯익은 그림자를 보았다. 태준이었다. 그는 안내 데스크에서 나를 잠시만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나는 공개된 자리에 앉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류를 정리하러 왔다고 말했다. 재산권 포기 각서와 소송 철회서가 봉투에 들어 있었다. 나는 필요한 부분에 서명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일어서서 말했다. 잘 살아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돌아선 뒤 마음속에서 작게 인사했다. 서로의 내일을 방해하지 말자. 초여름부터 우리는 이동형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산 아래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찾아가 간단한 스트레칭과 호흡, 이야기 수업을 진행했다. 의자를 원으로 놓고 이름을 한 사람씩 불렀다. 이름을 부르는 일은 존재를 초대하는 일이라는 믿음으로 또박또박 발음했다. 끝날 무렵 한 어르신이 내 손을 쥐고 말했다. 오늘은 숨이 내 편이 되었네. 그 말은 오래 손바닥에 남았다. 가을이 가까워지자 나는 작은 휴식을 계획했다. 마을 끝 언덕에 있는 단층집을 임대해 작은 정원을 만들었다. 한쪽에는 국화를, 다른 쪽에는 라벤더를 심었다. 해질녘 의자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오늘은 분노의 가장자리를 둥글게 깎았다. 오늘은 외로움을 물 위에 띄워 흘려보냈다. 글쓰기는 내 보행 연습이었고 말하기는 내 호흡 훈련이었다. 밤이면 아버님이 들러 따뜻한 차를 건네주셨다. 우리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다만 서로의 온도로 하루를 정리했다. 겨울 초입, 방송사에서 센터의 일상을 기록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영웅 만들기가 아니라 과정 기록을 약속하길래 촬영을 허락했다. 화면에는 넘어졌다가 숨을 골라 다시 일어서는 장면. 밥그릇을 서로 챙겨주며 고맙다고 인사하는 장면. 창가에서 내일의 계획을 메모하는 손끝이 담겼다. 방송 뒤에 편지들이 도착했다. 어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을 보고 내일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도서실 게시판에 붙였다. 종이 위에 잉크가 작은 등불처럼 흔들렸다. 연말이 가까워지자 센터는 분주해졌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작은 행사를 준비했다. 환자들은 각자의 무대에서 자신이 버틴 하루들을 나누기로 했다. 나는 개회 인사를 맡았다. 마이크를 잡고 첫 문장을 천천히 말했다. 저는 영웅담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의 언어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러 왔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울어도 괜찮고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방을 떠날 때
당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러주십시오. 객석이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후원자 명단을 소개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사회를 보던 원장이 마지막 카드에서 잠시 멈췄다. 익명으로 기부해 오던 분이 실명으로 전환했다는 설명이 나왔다. 이어서 읽힌 이름은 한혜, 내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나는 무대 위에서 굳어버렸다. 객석 뒤편에 흰 머리의 여인이 서 있었다. 마른 얼굴, 낯익은 눈빛, 떨리는 손끝. 나는 어떻게 내려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눈앞에 선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나연아. 나는 오래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을 끝내 품에 안았다. 어머니는 스스로를 비난하는 말보다 부탁의 말을 먼저 꺼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곁에 있고 싶다고, 도울 수 있는 일을 찾고 싶다고, 자기 손으로 밥을 짓고 복도를 닦고 아침마다 첫 인사를 건네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허락했다. 변명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다음 날부터 새벽마다 주방에 섰다. 죽을 끓이고 반찬을 두고 뜨거운 그릇을 천으로 감싸 나르면서 환자들에게 먼저 눈을 맞추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조심스러웠으나 곧 누군가는 그녀를 엄마라고 불렀다. 남은 오후에는 복도를 닦고 이불을 널었다. 저녁이면 도서실의 책 등을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서둘러 화해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다만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렸다. 주말이면 우리는 산책로에 느티나무 아래에서 앉아 차를 마셨다. 한겨울의 해가 짧아지자 어머니는 낮잠을 자주 청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어느 밤 조용히 내보였다. 암이 뼈로 번졌다고 적혀 있었다. 예측은 길지 않았다. 나는 그 종이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고 하루하루의 안부를 챙겼다. 아침에 약을 챙기고 낮에 햇볕을 씌우고 밤에 이마를 문질렀다. 우리는 오래 헤어졌던 모녀의 시간을 가장 단순한 동작으로 꿰매갔다. 초봄의 어느 새벽 어머니의 호흡이 짧아졌다. 나는 손을 꼭 잡고 이름을 불렀다. 한혜.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네가 나를 다시 불러줬구나.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간단했다. 쓰러지는 이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라. 그렇게 어머니는 조용히 떠났다. 우리는 센터의 작은 정원에서 추모 모임을 열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 한 줄을 소리내어 읽었다. 나는 마지막 순서에서 말했다. 사랑은 결말이 아니라 돌봄의 현재형이라고. 어제의 상처가 오늘을 지배하지 않게 하려면 오늘의 작은 손길을 매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그 후 나는 도서실 한쪽에 작은 서가를 만들고 이름을 붙였다. 한혜의 서가. 표지 안쪽에는 조용한 문장을 새겼다. 오늘을 버틴 사람. 책을 빌려가는 이들은 반납할 때 표지 안쪽에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한번 쓸어주었다. 그 작은 동작이 서로의 용기를 전염시켰다. 주 1회 여는 글쓰기 모임에는 늘 새 얼굴이 앉았다. 우리는 사건을 쓰지 않고 하루의 감각을 썼다. 통증의 색, 두려움의 온도, 희망의 무게 같은 것을 문장으로 바꾸었다. 울음이 오면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다시 썼다. 그 과정이 곧 회복이었다. 봄이 깊어질 즈음 시청의 복지과에서 연락이 왔다. 내가 제출했던 제안서를 파일럿으로 시행하겠다는 답이었다. 응급실 단계의 심리 안정 지원과
피해자, 안내 창구, 지역 펀드 연계 모형이 테스트될 예정이었다. 우리는 현장 의견을 정리해 전달했다. 복잡한 조례와 예산의 벽은 높았지만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나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길은 걸어 다지면 생긴다. 우리의 속도는 생의 속도와 같아야 한다. 초여름의 어느 날, 법원에서 한 통의 우편이 도착했다. 올해 전 선고를 받은 화영의 반성문 사본이었다. 나는 봉투를 열어 한 줄씩 읽었다. 미움이 삶의 중심이 되면 누구나 괴물이 된다. 남은 날을 남의 상처를 줄이는 데 쓰겠다. 나는 편지를 접어 서가의 아래칸에 넣었다. 용서의 선언이 아니라 기록의 한 장으로 남기고 싶었다. 증오의 족쇄가 다음 사람의 손목에 채워지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표식이었다. 여름의 볕이 뜰을 가득 채우던 날, 우리는 이동형 수업으로 시 외곽의 마을회관을 찾았다. 나무 마루에 의자를 둥글게 놓고 이름을 불렀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사이 사람들의 어깨선이 조금 내려앉았다. 마지막에는 각자에게 오늘의 문장을 부탁했다. 어떤 이는 말했다.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조심을 선택했다. 또 다른 이는 말했다. 나는 체념이 아니라 간격 두기를 배웠다. 나는 그 문장들을 노트에 옮겨 적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님이 물었다. 너는 지금 어디쯤 왔니? 나는 대답했다. 억울함으로 하루를 채우던 자리에서 설명으로 오늘을 묶는 자리까지 왔다고. 누군가를 설득하려 애쓰기보다 옆에서 물을 건네는 법을 배웠다고. 가을이 오기 전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었다. 내일을 설계하는 시간. 재활이 일정 단계에 오른 여성들이 사회 복귀를 준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다. 카페 실습, 북 큐레이션, 마을 독서 놀이터, 작은 공방 보조 같은 일을 경험했다. 나는 가이드북의 첫 장에 썼다. 우리는 일이 아니라 오늘을 먼저 회복한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었다. 급하게 달리지 말자. 그러나 한 걸음도 멈추지 말자. 겨울이 문턱을 넘자. 해가 짧아졌다. 우리는 조촐한 송년회를 열었다. 나는 무대에서 한 해 동안 가장 고마웠던 장면을 말했다. 누군가의 손을 오래 잡아주는 장면을 본 날이 가장 좋았다. 그 손은 누군가의 생을 붙들어 주었고 동시에 내 삶을 덜 외롭게 해주었다. 그러니 내년에도 우리 먼저 손을 내밀자. 박수는 길게 이어졌다. 다음 날 새해가 밝았다. 나는 산책길에 느티나무 표석에 작은 글씨를 덧새겼다. 오늘을 버틴 사람 아래에 이렇게 새겼다. 내일의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 그 문장은 내 삶의 슬로건이 되었다. 봄이 다시 올 때까지 나는 간견과 현장 일을 번갈아 했다. 20명이 모인 작은 마을 강좌에서도 100명이 앉은 대학 강의실에서도 같은 서문으로 시작했다. 나는 극복의 영웅 이야기를 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의 언어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러 왔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울어도 되고 쉬어도 됩니다. 다만 이 방을 떠날 때 당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러주십시오. 말이 끝나면 우리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각자의 이름을 천천히 불렀다. 이름이 가슴을 통과해 입술로 돌아오는 순간 사람들의 표정은 묘하게 밝아졌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이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성공담이 아니다. 절망의 강을 건너는 동안 내 손을 잡아준 사람들이 있었고 나는 그 손을
다음 사람에게 건넸을 뿐이다. 그러니 오늘 이 말을 듣는 분들께 조용히 부탁드린다. 당신 곁의 사람에게 오늘이라는 강을 건너는 노 하나를 건네달라. 이름을 불러주고 따뜻한 밥을 챙기고 넘어졌을 때 먼저 손을 내밀어 달라. 그 작은 움직임이 어떤 이의 인생을 바꾼다. 나는 내일도 산자락의 재활센터에서 일을 계속할 것이다. 석에는 새로운 책이 꽂힐 것이고 이동형 수업은 더 많은 마을로 찾아갈 것이다. 길에서 나를 만나면 이렇게 인사해달라. 오늘을 버틴 사람이라고. 그러면 나는 미소로 대답하겠다. 내일의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라고